엄청난 기술 습득 속도로 30년 만에 육해공 플랫폼을 자력으로 만드는 인류 방산 국가가 된 대한민국, 그 저력의 비밀은?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 KKMD 지킴이 케빈 인사드립니다. Asian Military Review는 밀리터리 각 분야 전문가들의 글을 기고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군사 전문지입니다. KKMD를 통해 Asian Military Review의 한국 관련 기사들을 몇 번 번역해 올린 적이 있는데요. 2020년 8월 4일 Asian Military Review는 또 한 번 한국 방위산업에 관련된 아주 상세한 내용의 긴 기사를 실었습니다. 불과 40년 전인 1980년대 초반만 해도 대한민국 방위산업계는 주력 전차를 자체적으로 제작할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만든 최초의 자체 모델인 포니 자동차가 세상에 출시된 것이 1976년이었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부품인 엔진과 트랜스미션조차 일본 미쓰비시와의 기술 계약을 통해서만 생산해낼 수 있을 정도로 기술 기반이 부족한 나라였다는 사실을 상기해 본다면, 만약 당시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자력으로 주력 전차를 생산해낼 것이며 그 전차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명품 전차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도 제정신이 아니네 라는 모진 소리와 함께 손가락질 당하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개발을 이룬 대한민국은 부지런하고 근면하면서도 언제나 배움의 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적 특성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선진국들의 기술 문명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0년이라는 시간 만에 대한민국은 주력 전차는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한 척도 가지지 못한 나라가 즐비하다는 최신 이지스 전투구축함을 자력으로 만들어내며 군사용 방산기술의 정점을 찍는 세미 스텔스 전투기까지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눈부시게 성장한 방위산업을 보유하게 된 대한민국의 현 주소에 대해 태국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 전문지 Asian Military Review는 선망과 함께 살짝 질투 어린 상세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는 이쯤 하고 원문 기사를 번역한 후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기사라 흐름상 필요 없는 부분은 번역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고, 원래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올라와 있는 원문 기사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일본으로 둘러싸여 있는 독특한 전략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급속하게 현대화되고 있는 자국 군대의 요구 조건과 국가 수출 잠재력 확대를 위한 국가적 필요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 예측 불가능하고 호전적인 북한, 여전히 풀리지 않고 남아있는 일본과의 역사적 앙금, 그리고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중국 군사력 등에서 유발되고 있는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육상, 해상, 항공 영역에서의 토착 방산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도록 이끌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이들 토착 방산업체들은 대한민국 군에게 매우 신뢰성 높은 공격력과 방어력을 지닌 무기체계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달해 있다. 괄목할 만한 방산기술 분야에서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이에 만족하지 못한 대한민국은 미국에 대한 첨단 기술, 특히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C4ISR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으며, 방위산업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1970년대 미국이 설계한 무기와 군수품의 라이센스 생산을 총괄하기 위해 설립되었던 국방부 소속의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대한민국의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한화,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리고 S&T 모티브 등 국내에서 성장한 대형 국영 및 민간 방산 기업들의 등장과 함께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이제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 대한민국의 방산계 거인들은 셀 수 없이 많은 방산 관련 중소기업들과 함께 외국 무기의 라이센스 생산과 수입된 장비, 플랫폼에 대한 수리 혹은 업그레이드 위주로 형성되었던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가치사슬을 고성능 하이엔드급의 플랫폼과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수준으로 몇 단계 이상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육군 무기체계. 지금까지 대한민국 방산업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고객이 대한민국 육군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육상 플랫폼과 무기체계가 대한민국 국내 방산업 내에서 대표적인 분야로 성장해 왔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육군은 대한민국 3군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북한의 인민군이 남침하는 경우 즉각적인 반격을 책임지고 있는 군이기도 하다. 비록 북한 인민군은 대한민국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장비로 무장하고 있지만 비무장지대 측면에 숨겨진 요새화된 포격 진지에서 수도인 서울과 기타 주요 도시까지 장거리 포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많은 수의 방사포와 장갑화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인민군의 위협은 남쪽에 위치한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고성능 군용 차량 설계에 박차를 가하도록 만들었다. 현대 로템이 제작한 K806, K808 차륜형 장갑차에서부터 무한 궤도로 움직이는 K21 보병 전투차, 155mm K9 썬더 자주포와 업그레이드된 K1A1과 K2 블랙팬서 주력 전차 등이 바로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들이다. 이들 중 단연코 눈에 띄는 성공작이 바로 하나디펜스가 제작한 46톤 무게의 K9 썬더 자주포인데 이 자주포는 분당 3발의 지속 사격 모드와 15초간 3발을 발사할 수 있는 급속 사격 모드를 지원하며 최대 발사 사격 모드에서는 3분 동안 연속으로 분당 6발을 사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K9 썬더는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자주포 플랫폼이 된 것은 물론 에스토니아,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터키 등에 수출되었다. K9 썬더는 앞서 2012년 호주 국방부의 랜드 17 페이지 1C 포병 부대 교체 프로그램에 입찰하였으나 호주 국방 예산 문제로 갑자기 사업이 취소되어 버렸었다. 하지만 2019년 중반에 호주는 지명 입찰을 통해 30대의 자주포를 도입하기 위한 랜드 8116 Protected Mobility Fires 프로그램을 다시 재개했고 이번에도 K9 썬더 자주포에 강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선정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며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디펜스는 호주 국방부가 주관하는 한화 8조에서 12조에 이르는 규모를 지닌 랜드 400 페이즈 3 기계화 근접 전투 능력 프로그램에서도 유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M113AS4 병력 수송 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대 450대의 보병 전투 장갑차와 17대의 기동 지원 차량 인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나디펜스는 AS-21 레드백이라고 불리는 보병 전투 장갑차를 제안했다. AS-21 레드백은 성공작이라고 평가받은 K-21 보병 장갑차를 보다 더 강화시킨 버전으로 전체 중량은 42톤, 3명의 승무원으로 조종되며 최대 8명의 완전 무장한 기계화 보병을 탑승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 기업 EOS 디펜스 시스템즈의 T2000 포탑과 이스라엘 LB 시스템즈의 고도로 통합된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C4I 제품군도 함께 탑재된다. 하나 디펜스 관계자는 레드백의 기동성 테스트는 현지 평가를 앞두고 이미 2019년 말 국내 테스트 시설에서 시작됐다고 전하면서 만약 2022년 호주 정부와 AS-21 레드백 계약이 성사된다면 호주 현지 도시 질롱에 포괄적 편의를 제공하는 풀 서비스 제조 공장 및 지원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AS-21 레드백은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 보병 전투 장갑차와 경쟁하고 있다. 이 하나 관계자는 또한 레드백은 대한민국 육군이 2009년부터 운용해온 K-21 보병 전투 장갑차에 입증된 설계와
다양한 실전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의 현대적 기갑부대가 요구하는 상황이라도 확실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며 오히려 그들의 요구사항을 넘어서는 성능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도전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 로템은 최근 몇 년 동안 각 지역 특화형 주력전차라는 컨셉으로 마케팅에 적극 나서면서 K2 주력전차의 수출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현대 로템은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포탑 차광막, 강화된 에어컨 시스템, 추가적인 먼지 덮개와 분진 필터를 갖춘 업그레이드된 사막 최적화형 K2 주력 전차를 공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해군 무기체계. 육상 무기체계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 특히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서유럽 조선서들로부터 조선 기술 관련 전문 지식을 엄청난 속도로 흡수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해군 조선 산업을 발생시켰다. 처음에는 외국에서 설계된 함선들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라이센스 생산하는 정도였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는 수상 전투함과 잠수함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진화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해군 함선 조선 능력은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들 조선업체들은 작게는 소형 참수리, 검독수리급 초계함부터 크게는 만재 배수량 1만 600톤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만재 배수량 1만 8,800톤의 독도급 강습 상륙함에 이르기까지 최소 150척 이상의 전투함을 만들어 대한민국 해군에게 인도해 왔다. 최근의 성공 사례로는 대우조선해양이 영국의 BMT와 손잡고 거제도 옥포조선소에서 건조한 영국 보조전대 RFA 소속 배수량 4만 톤의 신형 타이드급 군수지원함 등을 들 수 있다. 현대중공업 또한 만재 배수량 2,870톤의 다목적 전투함인 호세 리잘급 2척을 3억 3,700만 달러, 한화 약 4천억의 비용으로 필리핀 해군에 인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 전투함들은 HDF 3000 디자인에서 파생된 것으로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 중인 인천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1호함인 BRP 호세 리잘은 2020년 5월 23일 필리핀 수빅베이에 도착했다. 자매함인 BRP 안토니오 루나는 건조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20년 말 인도될 예정이다. KSS-1 장보고급을 인수하기 이전에는 잠수함을 개발하거나 건조해본 경험이 전무했던 대한민국 조선업계였음에도 불구하고 1번함을 제외한 나머지 KSS-1 장보고급 잠수함들과 KSS-2 손원일급 잠수함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었다. 특히 독일 하데베에 의해 설계된 214형 손원일급은 공기 불효 추진 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디젤 전기 잠수함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결국 완전 국산화한 KSS-3 도산 안창호급 공기 불효 추진 체계 ARP 잠수함 개발로 이어졌는데 1번함은 이미 2018년 말 진수되어 2020년 대한민국 해군에 도입될 예정으로 현재 해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수출 시장에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 독일의 2090 1400 디자인을 바탕으로 이를 역설계하여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나가파사급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며 2019년에 후속 사업으로 나가파사급 잠수함 3척의 계약을 확보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또한 인도와 페루에 대해서도 물밑으로 잠수함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부산에서 개최된 국제해양방위산업전시회 마덱스에서 대우조선해양은 DSME 2000이라는 새로운 수출형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을 부각시켰다. 71m 길이의 단각 함체 설계를 지닌 이 잠수함은 2180톤의 수중 배수량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의 잠수함인 KSS-3에 장착된 시스템에 필적하는 성능을 지닌 대한민국 토착 시스템 제품군을 통합할 예정이다.
동시에 항속거리와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하게 된다. DSM-2000 잠수함은 최대 항속거리 18,520km를 제공할 계획인데 40명의 승조원들에 의해 운용되며 최대 10명의 인원까지 더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의 DSM-2000은 동남아와 남미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수출형 잠수함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KSS-3와 비교해보면 KSS-3가 전체 길이 83.5m로 12m 이상 더 길고 수중 배수량도 3,700톤으로 1,500톤 이상 더 무겁습니다. 그만큼 탑재할 수 있는 무장의 수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뜻이죠. 두 잠수함 모두 공개된 자료가 너무 없어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DSM-2000은 KSS-3보다 한 수 아래의 잠수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무기체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및 대한항공의 항공우주사업부와 같은 주요 항공우주 회사들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많은 미국산 전투기들을 수리 및 정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 작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 과정에서 이 회사들은 전투기 개발에 관련된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습득 발전시킬 수 있었고, 현재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기술 수준은 복합 생산 부품 제조, 테스트 및 시뮬레이션, 그리고 항공기 제작에 필요한 공구 세공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범위의 부품과 기체 구조를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항공우주 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용 항공우주 산업 분야, 특히 첨단 항공 센서와 항공기 엔진 개발 분야에서 좀처럼 메워지지 않고 있는 기술적 격차 때문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 두 분야에서만큼은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군사용 항공우주 개발 프로젝트는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Korean Fighter Experimenter KFX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KFX의 국산화율은 65%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많은 해외 협력업체들의 도움 아래 개발되고 있다. 카이는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지상 및 비행 테스트를 위한 시제기 6대를 2021년 4월까지 생산할 계획이다. 이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1960년대에 만들어진 만큼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대한민국 공군의 F-4E 팬텀과 F-5E 타이거2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한 KFX 초도 생산분 120대를 연속 생산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이 자력으로 설계한 국산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KFX에는 유럽과 미국 업체들이 공급한 부품들이 상당수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즈는 기내 에어컨, 공기 흡입 제어 장치, 기내 감 및 순행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는 소형 통합 환경 조절 시스템과 같은 중요한 동력 및 제어 관련 시스템들을 다수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는 또한 에어 터빈 시동 장치와 유량 조절 밸브를 포함하는 엔진 시동 시스템 관련 부품도 공급하고 있다. KFX는 또한 콜린즈 에어로스페이스의 최신형 가변속 정수 주파수 VSCF 발전기도 탑재하고 있는데, 기존 VSCF 발전기보다 효율성이 좋고 전력 밀도도 10% 이상 높다. 콜린즈 에어로스페이스 외에도 KFX에는 컵햄 미션 시스템즈의 미사일 발사 장치, LB 시스템즈의 지형 추정 및 회피 장치,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G400K 엔진, L3 해리스의 BRU-47, BRU-57 무장 장착대, 그리고 맥잇이 제공하는 브레이크 통제 시스템, 탄소 브레이크, 디스플레이, 휠 등이 장착될 예정이다. 스웨덴의 사브와 이스라엘 엘타는 KFX의 A사 레이더 개발에 참여했다. 카이의 중단기적인 수출 전략은 T-50 골든이글 고등훈련기와 FA-50 다목적 전투기를 중심으로 계속될 것이다. T-50 골든이글과 FA-50 파이팅 이글 두 종류 모두 이라크, 필리핀, 태국 등지에 성공적으로 수출되었으며, 카이 관계자의 언급에 따르면 그 외 다른 아시아 태평양 및 중동 국가들도
제트 고등훈련기 또는 경공격기로 활용될 수 있는 이 두 모델의 인수에 대해 강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2020년 8월 4일 Asian Military Review가 게재한 South Korea Skills Base Broadens. The South Korea defense industry is widening its skills and knowledge across all sectors, including tier supply. 대한민국의 기술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계는 단계별 공급망을 포함한 모든 방면에서 기술과 전문 지식을 넓혀가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Asian Military Review의 2020년 8월 4일 기사는 이런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눈부신 성장을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동영상을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기적과도 같은 성장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둘러싸여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안보 상황,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C4ISR에 대한 첨단 기술 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방위 산업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추구 등이 그 요인들이죠. 하지만 이런 요인들이 대한민국에만 유독 존재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하지만 이 해외 기사는 마냥 대한민국에 대해 칭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군 할아버지께서 고조선을 세우신 이래 반만년 역사 속에서 가장 거대한 방산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KFX 프로그램의 진척 상황은 분명 놀라운 성과이지만 가장 중요한 항공 전자장치와 엔진은 여전히 해외 업체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에둘러 말하며 비꼬고 있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자동차의 포니도 핵심인 엔진과 트랜스미션은 일본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대자동차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국산화시킨 회사가 되었죠. 카이의 KFX도 현대자동차처럼 언젠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국산화되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을 제 눈으로 직접 보려면 오래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KKMD 커뮤니티 멤버로 가입하시면 조금 더 빨리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KKMD 방송 제작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